오늘 지금 이 주제는 대한민국 공산화 어느 지점에 있나.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공산화 위험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자유민주주의가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는 사람은 매우 둔한 사람이고요. 지금 공산화로 가고 있기는 한데 어느 지점에 있느냐. 근데 이걸 잘 모르니까 오늘 그 지점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화에 한 8부 9부 능선을 지나고 손살같이 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요.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저지할 수 있는 시간이 남은 시간 루즈 타임 이 1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왜 1년이냐? 지금 국민들을 깨울 수 있는 시간이 1년밖에 없어요. 1년 뒤가 되면 올해 말이 딱 내년 말이 딱 되는 순간에 지방선거 6개월 전이 되면 사상교육 못합니다. 6개월 전부터 선거법에 걸려요. 그 다음에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불과 몇 달 또 조금 있다가는 바로 대선 전에 또 6개월 시간이 딱 걸려요. 그때 되면 또 막 사람들이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래서 지금 막 선거운동 해야지 또는 뭐냐면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떨면서 뭐 이렇게 선거운동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시간은 1년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라고 말하는 게 좀 잘 와닿지 않습니까? 제가 한 얘기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지금 얼마 전에 일본에 있는 어떤 기자가 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진보당이 뭐 하고 있냐고. 그래가지고 찾아봤죠. 총선이 지난 후에 딱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2026년도 지방선거를 위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올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금 손살같이 지금 마을을 장악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뭐 하고 있냐 하니까 저쪽에 그 진보당 세력이 마을을 장악하는데 서포트해주는 법안을 막 계속 발의하고 있어요. 서로 연합작전을 통해서 마을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장악하면 뭘 하는 거냐? 유권자를 장악하는 거예요. 지방선거 운동 자체가 대선 운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당은 뭐 하고 있냐면 아직도 지금 이게 선거 채비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1년 내 선거 운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뭐냐면은 선거 운동이 아니고 지금은 국민을 깨워야 될 때입니다. 국민을 깨우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백약이 무효. 그래서 1년 동안 남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정부도 아니요, 정당도 아니요, 이제는 시민단체들이 연합해서 이제 국민들을 깨우는 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해서 이제 해야 될 때고 남은 시간은 1년밖에 안 남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은 자꾸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이재명이 구속되면 괜찮지 않을까? 안 됩니다. 구속돼도 더 위험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위로받을 때가 아니고 행동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공산화를 경고한 선각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참 저를 많이 가르쳐 주신 한국 우파 사상계의 어떤 최고 전문가를 할 수 있는 양동환 교수, 한국학종합연구원 명예교수신데 지금은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활동을 못 하시는데 만약에 그분이 편찮지 않았으면 내하고 쌍폭격기가 돼가지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분은 1988년도에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글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주사파들이 88년도니까 87년 그 이후 88년에 그들이 벌써
세상을 주도한 듯 날뛰고 있을 때 그분은 그랬습니다. 이 현재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좌익이 나라를 지배하게 되는 시기는 반드시 온다. 그것이 10년 후가 될지 한 세대 후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런 사태는 오고야 말 것이다. 이 비극을 막으려면 이 나라의 우익이 이걸 막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좌익을 제압하고 제거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좌익과 제휴하는 세력의 정권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는 좌익 세력이 주도하는 연합 세력의 정권이 들어서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공산 정권이 들어설 거다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 파월 사령관 했던 최명신 장군도 그랬어요. 2009년도에 말했어요. 현재 월남이 패망하는 상황과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똑같다. 그 다음에 지금 이대용 공사라고 이분이 그 베트남 공산화될 때 마지막 공사로 있다가 교민들을 탈출시키다가 자기는 잡혀가지고 5년 동안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1980년도인가 그때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베트남 사람들이 공산화된 것은 많은 숫자가 아니다. 예, 공산당원이 한 9,500명, 예, 월남의 인민혁명당원이 4만 명, 그렇게 약 한 5만 명이 바로 활동을 해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부분에 들어가서 이거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공산이 됐다. 근데 그때 그 공산당원들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몇 프로냐? 17%였어요. 1967년도에 쫑딩주가 나중에는 공산당원으로 밝혀졌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 선거 나와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했어요. 우리는 같은 민족인데 왜 북한하고 싸우냐?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우리 평화롭게 살자. 저 하늘에 계신 조상들이 보면 얼마나 슬퍼하시겠느냐. 우리가 같은 민족인데 시체가 산을 이루고 그 다음 피가 강을 이루고 있다. 왜 우리끼리 싸우냐. 미군 철수시키고 평화협정 맺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그런 선동에 넘어가서 쫑딩주를 찍은 사람의 숫자가 17%예요. 그래서 지금 최명신 장군이 그랬잖아요. 베트남 상황과 2009년도 상황이 똑같다고. 자,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자.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 베트남 멸망 공산화 상황과 어느 정도로 어디가 더 위험한가? 우리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쫑딩주를 찍은 사람이 17%였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문재인을 찍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우파 대통령이 끌어내려졌잖아요. 지금 총선에서 지금 좌파들이 종북 세력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188석이나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갔잖아요. 17%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끝장난 겁니다. 위기 상황이 베트남 멸망 전 상황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얼마나 그랬어요? 아까 공산당원이 5만 명이라 그랬죠? 한국 상황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공산화될 때 2월 혁명, 1917년도 2월 달에 2월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0월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산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공산혁명을 레닌이 주도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을 했죠. 10월 혁명. 2월 혁명 당시에 공산당원 숫자가 얼마였냐 하니까 23,600명이었다고 양동환 교수님이 분석을 했어요. 23,600명. 러시아 인구가 그때 당시 1억 5천만 명이었던 걸 대비하면 0.01%였는데 공산 성공을 했어요. 혁명이. 아, 이 소수라도 가능하구나. 왜? 탁월한 혁명의식을 가지고 이론 무장과 전략 전술이 있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지금 종북 세력의 규모를 보면 이거는 제가 맞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대충 간략하게 어떻게 해서 돈 추정치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민노당 이석기가 1심의 사건으로 들통이 나고 그들이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민노당이라고 다 증명된 상태에서 선거를 했어요. 2008년도 4월 총선했는데 그때 진성당원이 33,000명, 예, 득표는 지지한 득표 97만 표. 종북 세력이라고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투표를 그 당에 던진 사람이 97만 명이다. 5.7%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때는 통진당원이 국회의원이 13명이 됐어요. 그리고 총선 때 그때 통진당 진성당원이 4만 명인데 득표수는 220만 표, 10.3%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 올해 2024년 총선에서 진보당, 예,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이 지금 진성당원 돈 내는 당원 숫자가 10만 명이고요. 내년 지방선거 때 20만 명을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는 1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 아실지 국민들이 지금 진보당 얼마 지지하는지 아세요? 1%입니다. 1%. 국민들은 1%밖에 지지하지 않는데 이미 그들은 지금 10만 명을 넘어 20만 명으로 100만 명을 지금 지향하면서 지방선거 때, 내년 지방선거 때는 150명을 당선시키는 걸 목표로 지금 초고속으로 지방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진보당만 있느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통진당 세력이 더불어민주당 일당에 들어가서 지금 장악했습니다. 당원이 얼마나 들어갔느냐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나서 그 이후에 개딸들 강성 친명 세력들이 얼마 들어가냐? 100만 명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8년도에 민주당의 당원 숫자가 얼마냐면 28,000명인가 정도 됐어요. 당원 숫자가 28,000명. 그러한 민주당이 점점점 흘러가지고 지금은 당원 숫자가 얼마냐면 권리당원, 말하자면 돈 내는 당원이 245만 명, 일반 당원까지 합치면 500만 명. 근데 이재명이 이거를 배가 운동을 한대요. 1,000만 명을 만들어요. 현재만 해도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통틀어 국민 수에 비해서 당원 숫자가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선거 지난 후에 바로 이재명 지지층 100만 명이 왕창 들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당을 장악했어요. 어떻게? 한 명, 두 명 들어간 게 아니고 일시에 들어갈 수 있는 인력을 당 안으로 넣을 수 있는 세력이 누가 있을까? 민노총이 있습니다. 민노총은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는데 양경수, 경기동부의 이석기 그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성남을 기반으로 한 경기동부연합, 그 세력이 조정하는 세력이 있고 전국에 다 퍼져 있는 통진당 잔당들이랄까 그들의 우호 세력들이 있습니다. 왕창 들어가서 더불어민주당을 먹어버렸어요. 민주당을 원래 만들었던 김대중 세력이나 호남면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은 이제 다 이낙연 세력들이 다 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는 옛날의 민주당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제2의 통진당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정도로 생각하면 지금 베트남의 문제입니까? 러시아의 문제하고 비교하면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은요, 원래는 이미 2010년도만 해도요, 이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반체제 세력을 수용할 수 있는 한도를 훨씬 초과했다고. 그런데 우리는 왜 침몰을 안 했냐? 한미동맹이라는 어떤 우리 대한민국 호 주변에 프로틴 튜브라 그러나 구명정들이 쫙 붙어가지고 침몰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마치 대한민국이 체제가 건강해가지고 침몰 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미 침몰 단계가 훨씬 넘어서 버려서 이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우종원 검사는요, 오제도 검사와 함께 6.25 전쟁 때 남노당 세력들을 숙청하고 군내에 침투했던 좌익 병사들을
제거하는 숙군 작업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좌익 소탕 작업을 하는데 앞장섰던 검사입니다. 선우종원 검사. 그런데 이분이 2009년도에, 2010년도구나. 2010년도에 제가 전화를 한번 했더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했더니, 지금 책 만들고 있다고. 무슨 책이냐 했더니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에 사회 곳곳에 국가 권력의 핵심부로 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군에까지 공산 세력의 마수가 뻗쳐져 있었다. 그러면서 나는 그때 그 이후에 이 반공 세력 일선에서 활동을 했는데 나라가 이제 정상화되니까 정말 가슴을 쓸어 내렸다. 그랬는데 어느 틈인가 보니까 2010년도쯤 보니까 6.25 전쟁 60주년을 맞아 그때의 정치 판세와 2010년도의 정치 판세가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라서 펜을 들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이미 그렇게. 2010년도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어요. 바로 지방선거였는데, 이재명이 경기동부연합, 김미희하고 함께 이미 바로 당선이 됐고, 이미 종북 세력과 지금까지의 민주당 세력이 이미 야화하는 단계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막 그냥 무상급식이니 뭐 이렇게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미 지방 의원들이 막 그냥 대거다니까 그냥 사표 도박하다가 서울시장을 던지고 박원순이가 되고 전국의 마을 공동체가 확산되고 이와 같은 분기점이 2010년도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그 즈음에 바로 그런 이제 것들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년도 10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3월 10일 날 헌재에 의해서 탄핵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양동환 교수님하고 함께 이 나라를 어떻게 국민을 깨울 거냐 해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벼랑 끝에 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앞부분은 양동환 교수님이 쓰셨고 뒷부분은 제가 썼습니다. 실명은 제가 밝히기를 꺼려해가지고 양동환 교수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양 교수님이 그때 쓰신 내용입니다. 2017년도 4월 달에 나왔으니까 이미 쓴 거는 한 2월 달쯤 쓴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했던 그 시점. 그분은 있었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느슨한 형태의 내전이 진행 중이다. 이 내전은 대한민국의 반공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세력과 반공적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세력 간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으로 내전이 종료된 것은 결코 아니다. 내전은 계속된다. 그러면서 내전의 두 번째 전투는 대통령 선거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적폐청산이다. 새로운 나라 만들기 위한 입법 투쟁이 계속될 거다. 그러니까 아시죠? 헌법을 바꾼다, 법률 바꾼다. 그것도 이 내전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이후에도 사상적 대립에서 비롯된 내전은 지속될 것인데 언제까지 지속되냐? 다수의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민주 세력이니 또는 진보 세력이니 하는 이런 포장된 세력들이 실상은 반체제 세력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의 다수가 알고 단호히 그들을 배격할 때까지 이 내전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내전을 종료시킬 수 있는 근원은 무엇이냐 하면 국민들을 깨우는 데 있습니다. 사상적으로 각성시키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왜 이토록 종북 세력이 소수였는데 왜 이토록 지금 정권이 넘어가는 단계까지 왔냐? 정부와 정당과 정치 세력이 그들을 국민들한테 이거는 반체제 세력이고 이거는 종북 세력이고 이들이 지금 국민들이 관용을 하면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국민들한테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 알려주는 걸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사태가 이 정도로 악화된 것이다. 저는 맞습니다. 남은 기간은 1년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요. 제가 강의하면서 누누이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이 전복됐다는 말을 이 표를 보고 보시자고 내가 그러잖아요. 전복됐다.
뒤집어졌다는 뜻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고 전복됐다고요. 그런데 그 전복됐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2000년도에는 정치권이 국회의원 모두 어떤 당이 있었습니까? 한나라당이 있었고 새천년민주당 김대중 세력이 민주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민련이라고 김종필 어떤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 개의 정치 세력이 다 보수 정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수 양당 체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좌파 정당이 있었냐 하면 예, 있었어요. 민노당. 2000년도 1월 달에 만들어진 민노당이 있었는데 근데 국회의원이 있었냐 하면 2000년도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하다 없었구나. 예, 그런데 2008년도로 가보니까 좌파 정당이 있었냐? 예, 있었습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있었는데 이석기 경기동부 연합 종북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민노당이 국회의원 5명, 그 다음에 진보신당 국회의원 1명, 그래도 좌파 정당이 5명? 6명. 예. 그런데 2012년도 총선 때는 통진당이 13명으로 늘어났다가 그 다음에 이석기 아로 사건 때문에 2014년 2월에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이 해산됐습니다. 그래서 종북정당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어느 틈엔가 스물스물 커져가지고는 지금 이번 총선 때 국민의힘당 하나가 어설프지만 우파정당으로 존재하는데 108석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니까 어떠냐?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열린민주당, 지역당연합, 노동당 많기도 하네요. 좌파 정당들이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구름대처럼 만들어지고 이들이 당선시킨 국회의원 숫자가 188석입니다. 한 석, 두 석도 아니고 5석, 10석도 아니고 188석이라고요. 대한민국의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도대체 어떤 기기묘묘한 이런 교수를 부렸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냐? 그러다가 이 정당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연합 연대 전술을 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몰매를 때려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요 정도의 전체적인 계략적인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산화 지점이 어디까지 와 있나를 알 때는 반드시 요거 공산주의자들이 항상 이 체제를 바꾸는 단계를 3단계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부르주아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단계로 이렇게 나눌 때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러시아가 공산화하는 과정을 보면, 자, 러시아 공산화 과정은 1917년 2월 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입니다. 부르주아 혁명. 그 다음에 그 몇 달 뒤인 10월 혁명, 1917년 10월 달에 있었던 것은 볼셰비키, 말하자면 레닌을 중심으로 한 공산혁명 세력이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해가지고 이거를 정권을 잡은, 예, 그거를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인민민주주의 단계로 갔어. 그 다음에 또 몇 년 뒤에 1920 몇 년인가 가서는 완전히 모든 자본주의 잔재를 다 일소하고 생산 요소를 다 국유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서 사회주의 단계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럼 북한의 경우는 어떠냐? 북한은 처음에 소련군이 들어왔죠. 1945년 8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14일 날 김일성이가 들어오고 그 김일성이를 앞세워서 북한을 공산화하는 작업으로 했어요. 초창기에는 뭐냐면 공산주의 세력이 너무 작았어. 자기들이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면 바로 그냥 기독교 세력이니 이런 세력들이 막 그냥 달라들어가 역풍을 맞아가지고
공산화에 실패를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세력이 약할 때는 어떠냐면 기존에 있는 우호 세력을 끌어안는 이제 단계가 바로 뭐냐 부르주아 민주주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만식 선생, 그 다음에 기독교 이런 사람들을 안아가지고 조만식 선생한테 김일성이가 찾아가서 선생님을 제가 대통령으로 모시고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만식 선생이 기분이 못해가지고 역시 김일성이는 말이야 예의도 바랐단 말이야. 그러면서 조선민주당이라는 최초의 북한 정당을 만들었는데 누구하고 함께 만들었는데 김일성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여러분 아는 최용건이니 김책인이 하는 그런 김일성 추종 세력들과 함께 조만식 선생이 조선민주당을 만들었다. 속았죠. 그러다가 언제 이거를 깨냐 하니까 바로 모스크바 삼상회의 12월 달에 있었던 모스크바 삼상회의 후에 그냥 북한에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대충은 되겠다 할 때 그때 내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헛껍데기로 이용했던 부르주아 세력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제 소위 김일성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좌파 독재 체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946년도 2월 달에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이제 김일성이 드디어 뭐냐면 주도하는 어떤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그 인민민주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최초의 북한 정부입니다. 정부라는 것은 법률에 따라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부라고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정부가 만들어진 게 뭐냐면 토지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지주들의 땅을 뺏는 거였어요. 그래서 25일 만에 그러니까 토지개혁령이라는 것을 발동해 이제 제정을 해서 북한 지역 내에 있는 25일 만에 북한 전역에 있는 지주의 땅을 다 뺏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지주들을 48시간 만에 다 마을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주들은 졸지의 땅을 다 뺏기고 울면서 다른 마을로 가거나 그 다음에 남한으로 월남해가지고 저 해방촌에 가가지고 그 고생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반공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이 25일 만에 토지를 뺏었는데 뺏고 나서 이제 주민들한테 나눠준다고 하니까 농민들은 내 땅을 주는구나 너무 고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땅을 나눠준 게 아니라 소유권을 준 게 아니고 뭘 주냐 경작권을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상으로 주는 게 맞지. 경작권 주는데 왜 돈 내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소유권을 줘야 돈을 받지.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냥 북한은 무상으로 줬는데 남한은 말이 이승만은 유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틀린 말이에요. 결국 토지를 빼앗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잔재에 소유권을 빼앗고 토지 빼앗고 7월 달에 뭘 했냐면 중요산업 국유화령을 내려가지고 바로 북한 지역에 있는 중요산업 있잖아요. 기업들을 다 뺏었어요. 소유권을 뺏어가지고 80%에서 90%를 뺏었어요. 남은 10%는 뭐냐? 그냥 서민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게라든 그런 거는 안 뺏는 거예요. 왜? 그것까지 뺐으면 엄청난 김일성이 이 지금 체제를 바꾸는데 동조를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사람들을 안 뺏고 놔둡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이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다 박탈하고 남은 찌끄레기들을 다 놔두는 단계, 그 단계를 뭐라 하냐? 인민민주주의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씩 계속 압박을 가해서 서서히 약화시켜서 6.25 전쟁이 끝난 후 6.25 전쟁 때요. 북한군이 어떻게 했냐면은 미군과 유엔군이 10월 달에 올라와가지고 계속 이제 북진을 해 올라오니까 마을에 있는 소위 자본주의 세력, 우파 세력들을 다 멸종을 시키거든요.
다 완전히 아까 함흥에서 봤던 것처럼 다 죽여요. 죽이가 이제는 자본주의를 없애는 사회주의 체제개혁을 해도 저항할 세력이 없도록 합니다. 초기에는 뭐 어떻게 해요? 해방 직후에는 막 이렇게 개혁을 하는 가운데 눈치 빠른 사람은 그때 막 내려오고 토지 뺏겼을 때 또 남한으로 내려오고 일단은 1차적인 체제개혁 저항 세력들을 월남하게 만들고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은 6.25 전쟁 때 또 다 제거하고 이제는 남은 세력이 없을 때 그래서 1953년에서 58년 상간에 이제는 그때 농민들한테 나눠준다고 했던 그 토지를 집단 농당 체제로 만들어가 싹 다 국유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도 싹 없애가지고 완전히 자본주의 자체는 없어지는 단계. 그게 바로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그걸 딱 체제를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자본주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민주주의 단계로 들어가서 사회주의 단계로 넘어가는 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렸냐? 약 한 10년 정도 걸렸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떠냐? 1987년도 전두환 정부가 이제 막 그냥 막 군부 물러가라 해가지고 이제 87년 헌법을 만들었죠. 근데 그 헌법을 만드는 60항쟁을 주도한 게 누구냐? 주사파입니다. 주사파인데 거기에 군부 독재에 불만을 가진 일반 많은 넥타이 부대들 또 자유민주주의 세력들 이런 젊은 사람들이 또 다 동조하고 국민들도 동조해가지고 이제 뭐냐 하면 87년 체제 헌법이 만들어졌죠. 그때 지금 좌익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87년 체제 헌법 이거는 이른바 말하자면 부르주아 헌법 같은 거죠. 실제 그것으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주사파들이 힘이 약한데 주사파가 주도하는 정권을 잡고 주사파가 주도하는 개혁을 하자면 국민들이 바로 저항을 하고 군부가 나서 버리니까 실패를 하게 되잖아요. 지금은 뭐냐면 일단은 뭐냐면 군부에 반대하는 세력들한테 말하자면 김영삼 세력, 김대중 세력한테 일단은 잠시 권력을 넘겨주는 그런 단계. 그래서 그거는 인민민주주의 단계.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 형식적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한데 바로 그 척결해야 될 사람들이 잠시 권력을 맡겨주는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다시 완전히 뺏고 진짜 주사파, 종북 세력, 공산주의 세력이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실질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차적 민주주의니 과도적 민주주의니 형식적 민주주의를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은 바로 좌익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건 뭐냐면은 일단은 군부로부터 권력을 뺏는 게 목표예요. 지금 과거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는 건 그렇잖아요. 러시아의 경우는 왕정이었잖아요. 왕정. 왕으로부터 권력을 뺏는 게 우선이니까 그때 당시에 자본가 세력인 부르주아 세력들하고 힘을 합해가 왕정에서 권력을 창탈하는 게 바로 2월 혁명이고 그 다음에 잠시 맡겨두었던 부르주아 세력으로부터 공산주의 세력이 다시 권력을 뺏는 단계가 바로 10월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는요 사실은 몇 번에 걸쳐서 사실은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인민주민주주의 단계로 들어갔냐 하면 사실 저는 들어갔다고 봅니다. 헌법만 바뀌지 못했을 뿐이지 법률을 통해가 어마어마하게 바꿔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한 4025건의 법률을 제정 개정했고 조례를 8만 건을 개정했습니다. 법률 한 개만 해도 이미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충분한 타격을 줄 수 있는데 그 정도 바꾸면 대한민국 체제는 이미 헌법만 형식적으로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체제는 사실 그들 수중에 넘어갔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188석을 잃었으니 이제 4년 동안은 못 바꾼다는 거야.
10년, 지금 8년째, 10년째 이렇게 유지되면 사실은 그때쯤 되면은 우리 체제는 이제 숨을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그런데 지금 저는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 참 기적적으로 정권을 다시 회복하는 바람에 국민들을 깨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2년이 지나도록 국민을 깨우는 짓을 안 하니까 결국은 이거는 결국 종말로 갈 수밖에 없다. 남은 시간은 저는 1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지금처럼 할 거냐? 아니면은 포기할 거냐? 아니면은 목숨 걸고 국민들을 깨울 거냐? 그 결정은 우리한테 달렸습니다. 지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2010년도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진보집권 플랜이라고. 이 사람 쓰는데 보면은 집권한다면 뭐를 염두에 뒀어요? 2012년도 대선에서 적집권한다면 누구가 집권한다면 이석기 경기도 통진당과 그 다음에 문재인을 앞세운 민주당이 공동정부를 구성해서 집권한다면 이 뜻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의 골간을 바꿔놔 뼈다구를 완전히 교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정치 권력을 잡으면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바로 정광석화처럼 실시해야 됩니다. 언제? 초기 1, 2년 내에. 초기 1, 2년 내에. 그런데 실제 어땠냐?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고 2017년 5월부터 임기를 시작했죠. 2017년 5월에서부터 제가 볼 때는 정광석화처럼 개혁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2018년 불과 1년이 안 된 그 시점에 바로 그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80%였어요. 국민의 지지율이 80%. 그때 2월 평창올림픽에 김정은이 김정일이 동생인 김여정이가 내려오고 한반도기가 걸리고 인공기가 막 그냥 아파트 저쪽에 막 길게 늘어뜨려지고 남북 그 단일팀이 만들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용보기를 존경한다는 그런 발언도 하고 또 그 김여정이를 청와대에다 불러놓고 그 다음에 막 신용보기가 큰 글씨체를 청와대에다가 걸어놓고 거기서 사진 찍고 울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 그때 바로 바로 지금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뭐를 만들었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헌법 개정안에 보면 골 때리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헌법 제1조 3항을 추가했어요. 매우 중요한 것이 헌법 1조인데 거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방분권이라는 걸 가지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겠다는 노골적인 헌법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서 연방제로 가겠죠.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를 사상의 자유로 바꿨습니다. 양심의 자유하고 사상의 자유는 다르잖아요. 사상의 자유가 되는 순간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과 같은 것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이 되는 사회가 되면은 당연히 국가보안법은 없어지는 거고 그냥 대한민국은 끝장나는 거죠. 그런 헌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헌법, 만약에 그 헌법이 국민의힘당 지금 이제 그때 자유통일당이었나 하여튼 그 당이 자칫하다가는요 우리도 헌법을 좀 만들고 싶다고 협상에 나섰더라면 끝날 뻔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과반수를 못 넘겨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실패를 했고 그래서 그 다음 2020년도 총선이 이제 관건이었어요. 그때 이제 정말 위험했죠. 바로 미국에 있는 고든찬 변호사가 그랬어요.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만약에 이제 뭡니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3분의 2의 의석을 확보한다면
이거는 이제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견선을 확보한다면이죠. 한다면 아마 확보한다면은 이제 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할 것이고, 헌법이 개정되면은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 그래서 이분은 4월 15일 선거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생과 사의 문제다. 이 선거에서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다. 만약의 경우에 문재인에게 이 헌법 개정의 어떤 권한이 부여된다면은 그자는 한국을 북조선 김가왕조에 합병시키려 할 것이다. 끝난다 이거예요. 그 정도의 어떤 위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이 체제가 넘어가는 방법은 진짜 혁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혁명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합법적으로 넘기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게 헌법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헌법은 지난번에 실패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헌법 안 바꾸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을 잔뜩 그냥 법률이나 명령이나 조례나 수돈 법령을 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바꿔버리면 헌법은 있으나 마나한 형식 헌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헌법이 뭐냐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 좌익들은. 박원순부터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아니냐,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니냐, 어이구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사상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나 자유자를 있어도 이미 자유라는 말이 워낙 느려가지고 이제는 공산주의 주체 사상을 가진 그런 반체제 세력이 활동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단계로 이미 헌법을 망가뜨려 놨다 이겁니다. 국민들의 의식이 이거를 수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는 볼 때 현재는 사실상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진입한 상태고 사실상 전복된 상황이고 사실상 적화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맞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이 아니고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있는데 현재 이 상황을 저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모든 상황들을 다 예의주시하면서 관찰한 결과 복구가 거의 안 됐다. 복구가 안 됐고 오히려 악화된 상황이다. 악화된 제일 단적인 징조는 입법부가 문재인 때 주사파의 정부기 장악한 입법부가 이제는 전대협보다 훨씬 더 압박하고 진성종북 세력인 한총련, 경기동부연합이 주도하는 입법부로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들은 눈치 코치 안 보고 그냥 막 조져버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윤석열 정부가 어영부영하는 사이 이미 그들의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그래서 뭐냐면 지금 국민들을 깨울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시간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민들을 깨워야 한다. 지금 그러면 아까 이제 그런 개념적인 것은 뭐 사실 그 정도 했고요. 현재 종북 세력이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요, 과거 문재인 때의 더불어민주당과 또 달라요. 완전히 통진당 세력이 또는 한총련 세력이 진성종북 세력이 살아있는 간첩 세력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제1당을 장악한 상황. 지금까지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뭐 사상이 뭐 종북이니 뭐니 해도 그럼 점잖게 대우해 주니까 아무런 위기의식을 못 느꼈는 거예요. 사상의 문제점을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뭐냐면 눈치코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게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때서야 비로소 이거 이거 말하는 거 깜짝 놀라는 거지. 이때는 때가 너무 늦은 거죠. 공산주의자는 이미 자기들의 위상이 낮출 때는 굉장히 겸손하게 포장을 하다가 이제는 자기들이 해야 될 어떤 이런 우월한 지위의 상황이 오면 그때는 아주 강경하게 나서는 게 바로 그 특징이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총선 후에 이제 소위 말하면 아까 그랬죠. 100만 명의 일당의
친명 강성 팬덤 세력이 당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그 다음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뭡니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고 이 사람 친명 세력들의 모임인데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50명을 아마 공천해서 31명인가 뭐 당선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밖에는 개딸 세력이 20만 명이 막 그냥 막 공격을 가해오는 어떤 공격대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낙연 세력 물론이고 심지어는 뭐 임종석이니 우상호니 이인영이니 하는 소위 말하면은 전대협 종북 세력들은 완전히 그냥 꼬랑지 팍 내리고 완전히 납작 엎드려가 숨도 못 쉬는 단계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연합체제로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중심한 그러면서 외곽에 있는 많은 이 정당들이 연대연합을 통해서 윤석열 괴멸시키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단체가 개별단체가 정당이 아니고 하나의 완전히 전선체를 형성해서 윤석열 정부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이 체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양동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의 국민이 민주 세력, 진보 세력으로 왜곡되게 호칭하는 세력의 상당수가 반체제분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들을 단호히 배격하는 할 때까지 체제전쟁은 된다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수의 국민이 이들의 종북 좌파 세력의 사상적 실체 위험성을 깨닫도록 하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로 답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사파가 종북 세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바로 우리 여기 이종철 전 고대 학생회장 지금 국민의힘당의 강북구 당협위원장 하는 그분이 이제 그때 2013년도 2012년도 5월 달에 그때 통진당 내분 사태가 일어났을 때 TV조선에서 나왔는데 했는 말이 아주 정확합니다. 종북 세력은 철저히 북한의 지령에 따라 대한민국을 정복하려고 하는 세력이고 북한과 같은 나라로 만드는 게 목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전복해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만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김정은을 통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은 지금까지 제가 본 것 중에 주사파, 종북 세력의 실체를 가장 잘 극명하게 드러내는 워딩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위기에 돌파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들의 사상적 실체를 끝없이 그냥 계속 알리는 겁니다. 근데 저것 이러면 안 됩니다. 도끼를 들고요. 내가 항상 그럽니다. 여러분들 나무 잎퍼리를 따지 마십시오. 도끼를 들고 나무 밑둥치를 계속 쳤던 데 또 치고 쳤던 데 또 치고 계속 하면 100번 치고 1000번 치면 나무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끼로 그 밑둥치를 똑같은 데 치는 것은 바로 그들의 가장 급소인 사상적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알리는 겁니다. 거듭 반복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학술회의를 해가지고요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중운동은 간단 명료 단순 명쾌해요. 그것을 딱 정리해가지고 국민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반복적으로 하는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요 국정원에 있으면서 이제 군대의 종북 세력 강의를 요청받았습니다. 국방부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2012년 초에 1월부터 한 4월까지 정훈장교를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정훈장교들이 보니까 사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왜 정훈학교가 김대중 때 없어졌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가르치면서 내가 교환 요거 파워포인트도 정훈장교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만든 책자가 있어요. 반대세의 비밀이라는 그 책하고 여러 개를 이제 줬습니다, 선물로. 그랬더니 그 정훈장교들이 그걸 가지고 엄청 열심히 학습을 해가지고는 전 군인들한테 다 그거를 GP까지 가면서 많이 교육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정훈장교가 바뀌니까 군지휘부에서 이거 이천 교수 강의 한번 들어보자. 교수는 아니, 그때는 제가 이제 가직명으로 현대사상연구회 부회장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갔던 거예요. 갔더니 이제 육군본부, 공군본부, 해군본부, 그 다음에 작전사령부 1군, 2군, 3군 작전사령부, 3스타 부대, 2스타 사단, 여단 쫙 강의를 했어요. 근데 제목이 똑같다. 종북 세력의 실체와 위기에 대한. 그랬는데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군대에. 그런데 그 내용은 저는 뭐 그 정치 이야기는 안 했고 사상 이야기만 했어요. 대한민국의 종북 세력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일체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랬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냐. 2012년도 4월 달에 조갑재 대표가 월간조선에 이렇게 낸 기사를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죠. 뭐라고 했냐. 요새 군부대를 방문해보면 종북 세력에 대한 장교단의 자세가 살기등등함을 느끼게 된다. 김관진 장관처럼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큰 조직에 이런 많은 변화를 가져온 이도 드물다. 그래놓고 김 국방장관이 잘한 일 하나는 적응교육이다.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에 열심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특히 종북 세력을 주적으로 규정 집중교육시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같은 기사에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있나 하니까 그때 4월 총선이 있었어요. 4월 총선이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 통진당하고 뭐예요? 민주당이 야권연대 해가지고 막 붐을 일으킬 때잖아요. 여론이 그 민주당한테 지고 있었는데 새누리당이 4.11 총선에서 역전승했어요. 역전승을 했어요. 역전승했는데 이런 정원교육에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하면서 특히 강원도 9개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전멸하고 새누리당이 전승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또 보니까 강원도, 경기도, 인천의 접촉 지역과 대규모 군부대 지역에 새누리당하고 대거 당선됐는데 20개 군부대 인근 지역의 후보 중에서 새누리당 당선이 85%를 이루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뭐냐면 내가 뭐 이거를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종북 세력의 실제를 국민들한테 알리면 이거 선거에 악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실제 그 상황이 사실이라면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국민들로 봐서는 깜짝 놀랄 일이죠. 선거에 절대 불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잘못 알려가지고 엉뚱하게 알려서 하는 것을 그런 것을 하면 안 될 뿐이지 올바른 국민들에게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 앞에 당면한 위기의 실상을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은 절대로 국민들에게 불리한 어떤 선거에도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대세운동 중앙회에서 연수원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뭐냐면 우리 대세는 뭐냐면은 대세가 무엇인지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세력으로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이며 건국의 역사와 발전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고 또 그걸 수호하기 위한 국가관과 사명감과 가치관을 인식시키는 운동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대한민국을 허물려고 하는 반대세의 실체를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꼭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지금 대세연수원을 통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군 군인들이 전투를 할 때 반드시 논산훈련소에서 같은 교범으로 같은 교관에 의해서 동일한 교육을 받고 자대 배치 받아봅니다. 어떤 부대에 있어도 똑같은 전투가 연합전투가 가능하다. 일사불란한 전투가 가능하다. 우리도 지금 현재 왜 우파단체가 오합지졸이 되어 있냐. 가르치는 교범이
오합지졸이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지금 좌익들은 왜 소순대 되느냐? 마르크스, 그 다음에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나 이런 같은 교본과 내비게이션을 장착하는 훈련을 이미 하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도 이와 같은 분열을 막고 하려면 바로 그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